스스로 핵심 정리, 조선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에서 조선 건국과 관련해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해서 신진사대부 중심의 집권 체제 마련했다. 이거는 우리 한국사 때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이 훈민정음 했었고, 뭐, 세종의 애민 정책들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죠.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쳐서 조선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국가재정 파탄나고 일본과 교류가 중단됐었는데, 에도막부 성립 후에 통신사를 다시 파견을 하게 되죠. 에도막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원해서 그래서 이제 외관을 통한 교류 하게 됐고 일본 본토에까지 통신사가 갔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 증대됐고 상업이 발달해서 실학이 발달했다.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우리 한국사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사는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에도 시대와 막번 체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도 시대와 막번 체제 넘어가기 전에 에도 막부 전에 막부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죠. 무로마치 막부는 그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쇼군이 되면서 이 무로마치 막부를 열었습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명과에 감압 무역을 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감압 무역이라는 건 뭐냐? 그 명한테 감압장이라고 해서 왜구를 무로마치 막부가 뭐라 그러지? 진압? 내지는 이제 관리하는 그 조건으로 일본한테 그 감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역을 할 수 있는 감압이라는 일종의 허가인 거죠. 허가를 준 선박만 명나라에 그 조공무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게 바로 그 감압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감압무역은 명과 교역, 그러니까 허가된 교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허가된 교역. 허가를 받아서 교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공체제 안에 들어갔어요.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조공무역이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무로마치 막부 때 이모작이 확산되고 동업조약 증가하고 이제 화폐 유통되면서 원거리 상업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로 다도 꽃꽂이와 같은 일본의 전통 문화의 기초가 확립이 됐고요. 그랬는데 쇼군 후계 문제로 그러니까 서로 쇼군이 된다고 싸우는 거죠. 쇼군 후계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쇼군이 된다고 싸워서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전국 시대입니다. 일명 그 전국을 일본 발음으로 하면 센코쿠거든요. 센코쿠 시대는 아이고, 센코쿠 시대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에 걸쳐서 서로 쇼군이 되겠다고 서로 싸워대는 그런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센코쿠의 이런 혼란이 계속됐던 것을 오다 노부나가가 얼추 이렇게 수습을 하고 그거를 오다 노부나가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센코쿠 시대를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하고서 내부의 혼란스러움을 외부로 돌리려고 그래서 조선 침략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죠. 조선 침략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실패하다가 이제 히데요시가 병사하거든요. 병사하고 나서 새로운 쇼군으로 등장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쇼군의 막부를 이제 그러니까 도쿄죠. 에도는 지금의 도쿄입니다. 여기 에도는 지금의 도쿄로 막부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쇼군으로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에도 막부의 지배 체제의 특징은 막번 체제라고도 해요. 막번 체제라고 하는 이유는 막부와 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막부와 번. 여기 번은 영지를 말해요. 영지는 다이묘의 영지. 그래서 여기 지금
번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묘는 다른 말 우리말로 하면 영주죠, 영주. 그 번을 다스리는 영주인 다이묘와 그냥 막부의 실력자인 쇼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막번 체제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다이묘가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체제인데 이 다이묘한테 무조건적인 권력을 주진 않습니다. 이 쇼군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그 엄격한 법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제도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상킨 고타이 제도거든요. 상킨 고타이 제도는 다른 말로 삼킨 고타이, 코타이라고도 하는데 그 우리말로 한자를 읽으면 참근 교대제라고 해요. 그래서 상킨 고타이제는 참근 교대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다이묘를 수도로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다이묘를 수도에 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이묘가 갈 때 혼자 가지 않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 그 도쿄에 그 쇼군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갈 때 이제 그 아무래도 다이묘 갈 때 따라가면 안전하니까 이때 막 상인들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산킨 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다이묘들이 도쿄로 오다 보니까 도쿄로 오는 도로가 발달하고요. 이걸로 도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다이묘들이 갈 때마다 한 방에 갈 수 없잖아요. 그 도로를 따라서 숙박업소들도 그 발달하고 그리고 그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물건 사고 팔고 지방에서 가져왔던 물건 사고 팔고 막 이런 행위하고 도쿄에 가서도 그런 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상공업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묘를 자꾸 오게 하는 이유는 이거 갈 때마다 다이묘들이 돈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묘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다이묘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의 다이묘들이 중앙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가지 않죠. 여러 사람 가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문화가 도쿄로 유입되기도 하고 도쿄의 문화가 지방으로 가기도 하는 서로 문화 교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효과가 있었던 게 바로 상킨 고타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킨 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그 새 만든 목적은 다이묘를 통제하는 거였지만 이런 부수적인 발달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로 다양 상킨 고타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쇼군 막부 체제의 특징은 이제 천황을 정치에서 배제하죠. 약간 꼭두각시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도 막부가 시행했던 게 뭐냐면요. 그 무사 세력들이 그 상인 수공업자들의 직접적인 지배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제 사회에서 그 뭐지? 농민들 있는데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무사들 거주하는 데 따로, 이렇게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사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무사들 및 상공업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조카마치라는 걸 만들어요. 설정해놔요. 조카마치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무사들 따로 거주하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병농 분리 정책에 의해서 무사가 거주하는 지역은 조카마치를 따로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상인 수공업자들이 무사들 거주하는 지역 따로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상인 수공업자들 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짓는 지역 따로 하고 무사들 사는 지역 따로 그래서 병농 분리 정책으로 그래서 무사 상공업자, 농민 사는 지역을 다 구분을 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아니면은 상공업자들이 직업을 바꾸지 못하게, 그 다음에 신분을 바꾸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 조카마치에는 상인 수공업자와 이제 무사들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이 상인 수공업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을 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존인. 그래서 이 존인층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 상인 수공업자들 존인층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이때 상공업 발달하거든요. 뒤에 다시 이제 존인문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때 경제 발달하게 되면서 존인층이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의 대외 정책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도 막부 초기에는 무역을 그 국가가 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어떤 무역을 했냐면 슈인짱 무역을 장려하거든요. 슈인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얘기하면 주인짱이라고 해요. 주인장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갈 때 허락을 받은 일종의 허가증이거든요. 허가증을 줘야만 그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만 밖에 나가서 이게 지금 그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도장이 있는 그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붉은 주자의 도장 인자여서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해외 무역을 나가려면 특히 슈인장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데 슈인장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 통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해외 상인들, 아이고, 통제 목적. 이게 지금 슈인짱인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국 정책입니다. 다른 나라의 상인들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크리스트교, 포교는 금지시키거든요. 크리스트교도들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이 왔었는데 크리스트교도가 일본의 전통을 많이 무너뜨린다라고 해서 포교 금지하고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나라만 허락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상인들한테만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허용해서 나가사키에 뭘 만드냐면 대지마라고 하는 인공 섬을 만들거든요. 부채꼴 모양의 인공 그 섬처럼 이렇게 해서 그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주세요. 그림 제대로 안 되네. 그 부채꼴 모양의 섬을 이렇게 육로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네덜란드 상인들 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인들이 여러 문화를 퍼뜨려요. 여러 문화를 퍼뜨려서 그 문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난학이 발전해요. 그 일본 발음으로 랑카쿠라고 하거든요. 랑카쿠라고 하는 난학이 발달해서 그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 같은 게 많이 유입이 돼서 일본이 그 기술력을 많이 발전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도 시대의 다양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요. 그 상공업 발전과 이제 조립 문화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지금 상공업 발전과 조립 문화 보시면 에도 시대의 산업은 농경지가 많이 확대되고요. 농기구 12법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달하고요. 특히 지금 상품작물 재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지금 에도 시대에는 이제 16세기 후반 17세기부터 시작인데 17세기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17, 18세기면 이미 신항로 개척이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양한 작물들이 들어온 후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상인들이 여기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품 작물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동남아하고도 교역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산분작물 재배되면서 농업이 막 그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상업 수공업도 같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삼킨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그 도로망이 전국적으로 정비가 되잖아요. 다이묘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다이묘들이 왔다 갔다 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지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상인 수공업자들이 활동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상공업자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상인 수공업자인 그러니까 존인들이 동업조합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인 수공업자들의 엄청난 발전이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부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 수공업자의 문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존인 문화라고 합니다. 존인 문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시랑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존인들이 그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인 수공업자들이. 그래서 그때 그 향유된 대표적인 문화생활이 가부키하고 우키요에가 있어요. 아이고. 가부키하고 우키요에가 있는데 이 가부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부키는 뭐냐 춤하고 노래로 이루어진 연극이거든요. 일본의 연극. 그래서 이 가부키도 많이 보고요. 우키요에는 얘는 서양과 연결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네덜란드 상인이
이 대지마로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우키우에가 네덜란드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막 고흐도 일본 후지산이 들어가 있는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우키우에가 뭐냐면 인물, 풍속 등을 소재로 한 다색 목판화입니다. 다색 목판화예요. 그래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화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이 우키요에 이거는 기출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 학문으로 얘기를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에도 시대에는 성리학, 성리학 체제, 그러니까 성리학이 학문 주요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체제 유지를 위한 이제 관학으로 중시 여기고 양명학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학이라고 해서 왜 우리 시자들이 이제 국학 연구하듯이 일본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일본 정신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그 신국사상이죠. 신국사상과 이제 천황의 존엄을 주장하면서 막부 말기에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존왕양이라는 거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존왕양이 운동으로 결국에는 막부가 타도되고 이제 천황이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그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에도 시대의 그런 경제 발전과 여러 변화였습니다.